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린이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집 토론으로 꾸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1년 참으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했지요. 저는 지난번 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안 하니까 살이 찌더라. 대통령 자리가 살찔 수 있는 자리입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남마처럼 얽힌 국내외 정세를 판단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이 찔 수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치아가 몇 개나 빠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인식부터 제대로 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해야 하는 일은 49대 51의 문제뿐이니 늘 머리를 쥐어뜯지만 그것이 내가 선서한 일이다. 한 드라마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은 특집 토론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전규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규환 대표, 오늘은 민방위복 안 입으시고 또 이렇게 정장을 하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백운기 정치본색에서 진심이 담긴 토론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장님 컨셉을 벗고 직접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라고 PD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장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민방위복 앞으로 못 입힐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1년을 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참 쉽지 않았습니다. 1년간 너무나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것부터 평가를 해봐야 될지 저희들이 준비하면서도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대통령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영어로 말한다면 프레지던시, 이 프레지던시에 대한 인식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일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프레지던시란 무엇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프레지던시는 어떤 것이기에 지금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꼽는다면 한이 없겠지만 인사 문제도 있고 뭐 민생 문제도 있고 여야 협치 문제도 있고 통합 문제도 있고 없는 게 없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걱정하고 하는 것은 외교 국방 문제입니다. 외교 정책의 실패, 이것은 곧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네 분 패널의 깊이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장면들 몇 가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통령 쳐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홍영현 후보자라든지 박순애 총, 또 김승인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의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대통령님, 저희가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진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인사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치나 이런 거죠.
찼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가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참 정기현 대표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런 장면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말을 참 좋게 표현하면 대담하게, 그렇지 않으면 좀 거칠게 표현할 때만 해도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국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쭉 지나가면서 지금 돌아보면 과연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에 대한 이전에 사람에 대한 인식을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전에 저 몇 개 장면을 보면서 인간 윤석열은 자기 아닌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야당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생각, 더 크게 보면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생각, 전 정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닌 모든 것은 자기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저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은 옳고 바르고 진리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무엇은 대통령이 문제 있는 것처럼 제기할 때는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인정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뒤에 생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원래 정체성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자기 아닌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배려, 공감, 협력, 인정, 그리고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자의 품성인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어떻게 국민들을 어루만지고 아우러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 대통령 스스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 정권을 어떤 경우에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희생된 국민들이 왜 여기에서 사고 나서 다 죽었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돌아가셨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모든 우리의 기대,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갖춘 분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 대변인, 대통령은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요,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권력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권한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한자는 제한할 때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권력과 권한이 다르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권력자가 아닙니다. 권한을,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철학에 맞는 해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보면서 저는 그 대선 당시에 그 아마 열정열차라고 기억하실 텐데, 그때 아마 그 앞자리에다가 신발을 신은 채 다리를 올려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 사진은 위조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찰한 것도 아닙니다. 모 시장으로 지금 되신 분이 본인이 좀 자기 정치 좀 해보려고 찍었다가 발각이 되면서 그 사진이 나왔거든요. 뭐 그때도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께서 신제품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신제품은 이제 와서 1년이 지나서 평가를 해본다면은 상당히 국민들께 매우 많은 실망을 지금 안겨줬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따가 좀 더 많이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분을 오로지 권력만을 추종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비전이 부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에 대한 저는 뭘 이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이해가 없고요.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다 둔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방금에도 화면에 나왔다시피 너무나도
정말로 그 진한 엘리트 의식, 엘리트주의로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상대를 폄하하고 무시하는, 전 이런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도 강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애를 쓰셨던 김철근 실장, 솔직하게 지금 잘 뽑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년이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지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당시의 선택을 잘했냐 잘못했냐라고 그걸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 요청이었고 그리고 그 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요. 지금 한 1년 됐어요. 제가 대통령실을 굉장히 빨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작년 5월 13일 날 대통령 취임 후 3일 지난 예. 이후에 대통령실을 방문을 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박성민 실장, 그다음에 허은하 수석 대변인, 당에서는 저까지 해서 4사람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정무수석, 그다음에 대변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환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공개적으로 환담을 하고 나머지는 대표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그래도 취임한 지 불과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용산으로 옮긴 그 이유, 그다음에 용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섞어서 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납니다만은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첫 번째 국정 운영 철학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되셨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임기 동안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검찰총장 임기 못 마치고 정치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는 것 그 자체로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직에 대한 국정 철학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과거 본인의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은 보통 대부분 20대 초반인데요. 그때 80년대 초반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거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여러 얘기들과 논점들이 전 전두환 시대 같아요. 느낌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든 외교 안보든 뭐 문화든 사회든 뭔가 한 걸음 진전되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비전이 생기겠구나. 이런 게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 너무 앞으로 4년이 절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한번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기로 하고요. 임세은 대변인은 어느 정부 때 청와대 계셨나요?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기억하기에 치아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치아가 좀 많이 빠지고 그랬죠? 10개인가 11개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 하시면서 그때 이제 뭐 경무에 시달리다가 뭐 원래 또 치아도 좀 약하시다고 해요. 그때 좀 많이 상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혹시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많이 노화되셨다. 몸무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뭐 보통 이제 아까 살쪘다고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살이 찌는 것보다 이렇게 몸이 힘들면 좀 붓습니다. 뭐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름살이 많이 생겼고 머리도 많이 빠졌고 흰머리도 엄청 늘어났다. 저는 딱 그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대통령 지켜보시면 대통령 자리가 살찔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많지도 않고요. 어떨 때는 대통령이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거 이제 깔고 거기서 이제 토론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끔은 이제 여야에 있는 뭐 지도부나 의원들 초대해서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잘 먹기도 드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뭔가 뭘 먹기 위해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 그 식사가 필요하다. 요거죠. 바뀌었죠. 네.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안 하니까 살찌더라. 그 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게 뭐 사안에 따라서는 뭐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뭐 위트 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임기 초반에 저는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멀쩡히 잘 있던 청와대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원래는 뭐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검토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해서 한 1년가량 광화문 쪽에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를 들어가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삶과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 못 지켜서 아쉽지만 이게 가장 최선이다 하고 그 당시 청와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은 그게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화문을 검토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했던 여러 사항들을 다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점들. 그럼 다 보고 받았고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가는 거 고민하거나 아니면 좀 긴 안목으로 갖고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되는데 느닷없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용산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국민들은 단 한 번도 용산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무리해서 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 국민에게 들어가겠다. 청와대 돌려주겠다 해서 용산으로 갔습니다. 뭐 지금 대략적인 추산으로는 1조 4천억 가량이 들었다고는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가서 지금 뭐 했습니까? 도어 스태핑 6개월 동안 중단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중단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딘가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자회견을 하나 이제 1주년 기자회견인데요. 1주년 기자회견 자체도 안 한다고 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년 동안 자화자찬한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자화자찬의 기본 전제가 내가 그동안 잘했다는 게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웃긴 거는요. 자화자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재산이 있는 그런 입간판이나 이런 멀티라고 하나요? 멀티비전? 그 건물 위에 있는 거? 예. 거기에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20가지 성과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갑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 말이 무슨 되는 거 아닙니까? 자화자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이 이 불행의 시작이었고 그때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의 장막 안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개 광고는 타화타찬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거 다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저희도 그때 제가 홍보수석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은 있습니다. 네. 임세훈 대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정기환 대표. 네네.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이 이 양반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청와대 이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국가 예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역량이 출중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나는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평가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긍정의 방향이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 나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권한 안에서 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게 원래 권력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다 따라. 나 이렇게 가겠어. 라고 하는 것이 동일시 된다는 느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을 때 이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민들을 통합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저 역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용산 이전도 과정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개방형 대통령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과 늘 접촉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그 접촉과 소통이란 게 내가 잘한 것을 알리는 것보다 내가 혹시 모르는 걸 국민한테 직접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반대로 돌아갔죠.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1년의 일들이 너무나 일방적이다. 그리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거기다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분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니까 매일 나와서 공정, 자유, 법치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 출신이 사법고시에서 서울법대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겠나라고 하는 약간의 우리 좀 왜곡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 법치라는 것이 사유화되거나 왜곡되거나 훼손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이 착각 안에서 정말 법치 훼손을 주도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1년의 상황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
저는 후자 쪽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이라는 게 사실은 최고의 그 권한을 가진 공직자잖아요.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인데 이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YS나 DJ 같은 경우는 40년 걸렸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의 87년 이후로 많은 직선제 그 대통령들이 나왔지만 그분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정치 입문 후 15년 정도의 그 정치적 경험을 갖고 나서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전수전 공중전, 그다음에 국민들을 향해서 많은 그 정치적 행위도 해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을 그만둔 지 8개월 만에 일약 본인 선거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통령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연합군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된 거다 이거죠. 그런 자신감과 확신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앞으로 내 얼굴로 치르면 돼. 그 시간 많이 남았잖아.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결국 당내 우군 세력들도 상당히 많이 이른바 덧셈 정치가 아니고 마이너스 정치로 계속 가면서 집권당 내에서도 결국은 그 폭넓은 세력을 넓히는 정치가 아니고 세력을 좁히고 뺄셈 정치로 가고 결국은 국민들에서도 통합보다는 갈라치기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 1년 만에 굉장히 여론조사 지표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네? 본인들이 잘 나왔을 때는 전광판 보고 잘 안 나오면 전광판 안 보고 그 말은 결국 전광판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1년 평가를 할 때 말이죠. 너무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사실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딱 가닥을 타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고 일단 지금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은 올바른가 하는 걸 가지고 하면서 첫 번째로 왜 이런가 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짚어보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대통령실 이전 부분이니까요. 그쪽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혹시 청와대 개방한 이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청와대 개방한 곳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요. 네. 예, 용산 이전한 데 앞에 가서 구경은 가봤습니다. 네. 아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에는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청와대 또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이제 청와대 가서 또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많은 논란 끝에 청와대를 옮겼는데 지금 와서는 가장 큰 이유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청와대 개방하겠다.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개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왔고 그로 인해서 관광 효과라든지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올 거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도 자주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뭐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약속 위반 아닌가요? 그 지금 뭐 약속 위반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양두구육 내지는 아니면은 뭐 내로남불 1년짜리 나왔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무모함이라는 것은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좀 우리가 뭐 아이들 물가에 내놨다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 부족에 따라서 내지는 초보 운전 같은 거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근데 초보 운전 플러스 또 음주까지 들어가면은 더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이미지가 무경험으로 비롯되는 무모함, 그게 초보성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술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좀 술에 대한 이미지, 뭐 그게 또 여러 논란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어떠한 안정감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대통령의 그런 프레지던시가 점점 이제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중요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어떠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각제 국가에서야 뭐 총리 교체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제는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참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저는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언어가 그렇게 잦게 나오는 것은 전 반대합니다. 왜냐면 언어가 좀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당시 도어 스태핑의 취지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 뭐 리더십 강의 가면 늘 배우는 건데요. 소통의 출발은 잘 듣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전혀 듣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선대위의 그 시절을 회상해 봤을 때 그때 청년보좌역들 모아놓고 대통령께서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막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러다가 전격적으로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를 둬가지고 다시 그때 지지율 회복에 그 반전의 모멘텀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자기만만 하는 거 이거 참 문제라고 보고 과거에는 그래도 듣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정책적 반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국정 운영을 지금 고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4년은 어떻게 이게 대통령과 국민들이 소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참 난감하다. 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짧게 하고 갑시다.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에 대한 직에 대한 인식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 사실 김건희 여사 부부는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저는 그냥 내조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설명 하나 없이 일부에서는 권력 서열 1위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인식, 임세은 대변인. 네. 이것도 지금 뭔가가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뭐 학력 조작이라던가 경력 조작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호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셨나 나오셔서 거의 울듯이 나와서 난 아내만 충실하겠다. 활동 거의 안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공약이 이 부속실 안 만들겠다였습니다. 어쨌든 국민은 그래 아내로서만 역할 충실한다면 그럼 뽑아줄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뽑는 거니까라고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활동 보면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럼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 공약을 사기친 거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순방에서 확인했지만 모든 대통령실 사진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지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사진 하나하나는 우리가 국민께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뭐 해외나 여러 다른 국가에도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 사진 하나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른바 B컷 같은 사진들이 대통령실에 마구 올라갑니다. 이것 자체도 저는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뭐가 있나. 근데 정말 의미 없는 메시지? 그냥 김건희 여사 화보집 수준의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단독 행보를 한다 하면 정상적인 지원 체계, 예를 들어 이 부속실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정상적으로 딱 만들고 공적인 역할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그걸 수행을 해야 나중에 그 일이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있고 그다음 수습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누가 김건희 여사를 돕는지 계획하는지 책임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럼 뭔가 설명을 하던가요? 아 우리가 후보 때는 이랬지만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니 뭐 외교적인 역할이나 배우자로서 역할이 많더라. 그럼 설명 국민께 해야지. 어느 슬그머니 무슨 도둑처럼 와가지고 대통령 수행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부인의 그 배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나?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뭐 천공 논란이라던가 이른바 저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V2, V1 이걸 파일에 어떻게 V라는 걸 두 개를 씁니까? 대통령은 한 명이에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보고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자체가 뭐 더 따지려면 더 많은데 하나하나 모든 행보가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대통령실의 조직이 과연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건가? 정말 소위 말하면 사실상의 권력자는 김건희 여사가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철근 실장, 결국은 배우자의 이 역할 논란도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의 어떤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대통령 부인 여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종류로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던 유경수 여사 네.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정치적 동지였던 이호 여사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공적인 예산과 인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2부속실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설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과거에 어떤 그 영부인들처럼 하려면 공식적인 인원과 예산을 배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투명합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가 국내에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외국에 순방 나갈 때 반드시 같이 나가서 또 독자적인 일정을 만들고 이런 거 전부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산과 인원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며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보좌를 하는 건지 너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설명과 그다음에 확실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심을 지켜야죠. 대통령 그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자주 방송에 그리고 또 야당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민주당 좋을 일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 이거 한 말씀만 보태서 드리자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약속을 안 지켰다 내지는 사진 저 이런 논란은 상당히 부수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지금 논란의 핵심은 전 이거 헌법 위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헌법 위반이냐면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전 국민이 선출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출된 권력이 권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 헌법 위반인 거죠.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이런 권력 사유화 문제를 간단하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안타까운 탄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비선이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미혼이셨기 때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뭐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로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쳐준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평창올림픽 뭐 소위 말해 해먹은 거 가지고서 다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뭐 인사전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지금은 과연 그런 일이 없느냐를 좀 따져봐야 돼서 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수사 형평성의 문제죠. 이건 검찰 권력의 뭐 사유화 내지는 뭔가 이런 뭐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인데 맨 처음에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를 아무 허락 없이 동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용기를 사유화했다라는 논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저는 최근에 그 의전 비서관을 김건희 여사 대학원 동문이 갑자기 이제 승진이 되면서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가 좀 장악이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미국에 가셔가지고 보도됐던 내용 중에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넷플릭스 관련된 투자에 여사께서 거의 동반자식으로 국정운영의 동반자처럼 보고를 받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이 분점되고 사유화되고 대통령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 그렇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도 알력이 없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력이 비선화되면서 권력이 사유화되면은 어디선가 이거는 폭탄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떳떳하게 제2부속실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헌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전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원 대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쭉 대통령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착각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공사 구분을 하지 않는 원래의 스타일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성품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이제 나쁜 습관이죠. 저는 공사 구분을 하지 않는 지금 이 대통령의 행동이 김건희 여사의 과잉 활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진짜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대학 나왔어, 너 여성이야, 남성이야, 성소수자야 아니냐. 이런 것들은 본원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점부터는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인종주의와 같은 아주 나쁜 차별적 행위다.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직에 올랐을 때 이것은 공적 책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구분이라고 한다고요. 사적 영역에서 부부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교감을 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고요. 이미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공적 지위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고, 간혹 1년에 한두 번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지냅니까? 아, 예, 우리 뭐 강아지는 이렇게 키우고 이럽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흥미를 주고 관심을 더 자아내게 하니까 좋은 부분이지만 99%는 공적 영역에서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신뢰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공적 영역에서 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해야 될 일을 규정도 하고 있고 제2부속실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깡그리 무시하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 지키지 않죠. 그런데 더 당당하게 옆에서 부축입니다. 여사님은 외국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정상 무속인의 말을 듣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부축입니다. 아, 여사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 그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국위에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직 수행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배우자의 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구분하다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지금은 좀 고민할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공사 구분을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인사일 것입니다. 인사 관련된 논란을 짚어볼 텐데 그 전에 프레지던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잘못된 인식이 대통령 자리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 잘못은 무오류의 어떤, 이걸 신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독단, 독선, 그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철구 실장,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나는 잘못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과하는 게 없잖아요. 사과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게 본인의 정치적, 도의적, 법적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서적으로도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났을 때 당연히 사과해야죠, 대통령으로서. 아, 옛날에 왕은요, 비 안 오면 기부제도 지냈어요. 그 왕 때문에 비가 안 오겠어요? 그만큼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공감과 소통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처신, 책임, 이걸 충분히 해도 그런 대통령을 더 좋아합니다, 국민은. 그런데 이분이 평생 검사만 하고 고개를 안 숙여본 직업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단 선거 한 번 했잖아요. 그것도 당선이 됐는데 선거에 여러 번 떨어지고 그전 대통령들처럼 한 뭐 대통령 가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수평적 사고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임세은 대변인, 네. 뭐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나는 잘못이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이제 구수라는 공부만 하는 시간 바로 다음은 검찰, 누군가를 조사하고 피의자 아니면 피의자 아닌 것, 딱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동안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매우 무서움의 시작이다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가, 검사에 나왔을 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걸로 스타가 된 건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른바 검찰 조직은 뭐냐? 내가 몸담았던 곳, 내가 여기서
판단했던 곳, 내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내가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곳, 그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내가 충성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면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좀 잘못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바이든이 날리면을 해도 그러면 이거 실수했다고 하시고 사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자세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날리면입니다. 라고 하는 충신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다 보니 대통령이 나는 메시아야. 내가 하는 건 항상 옳아. 내 결정은 항상 맞아라는 그런 무오류 인식이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이 하는 결정들, 예를 들어 외교 관계라던가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뭐 지난 야당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한 게 맞고 물어보면 대통령님 맞아요. 라는 그런 사람만 드글드글 하다 보니까 뭐 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아닌데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 이제 약간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너 뭐야? 내 말에 반대했어? 너는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 너는 우리 조직을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야. 가. 이런 문화가 이미 돼버린 것 같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매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로는 이제 모두 무기력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오류 본인은 뭐 아무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 북쪽의 최고 존엄이나 뭐 그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신은기 변호사, 지금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처음에 국군의 날 행사 때 부대 열중시효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인가? 거기에 갔는데 또 안 해요. 저는 그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이번에도 잊어버렸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좀 정말 더 세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다음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왜냐? 만약에 일부러 그때 하지 않았다면 이건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열중시효 나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없어. 내가 만약에 부대 열중시효를 안 하면 부대 열중시효를 없애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너네들이 밑에서 부대 열중시효 하면 되잖아.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내려왔던 제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 다음 군대 행사 참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인치냐 법치냐가 오래된 논쟁 아닙니까? 이미 다 끝났죠. 인치에 대한 논쟁은 이제 다 법치입니다. 룰 오브 로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인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뭐 관례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이 기준이 그러니까 무오류의 착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선택적 기준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 왔는데 선택적 기준의 오류가 뭐냐면은 두 가지 예를 제가 들면요. 첫 번째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인한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분들이 뭐 한동훈 장관은 일단 논의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공천 개입을 처벌까지 해달라고 했던 검사라면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역할이 공수교도가 됐을 때 공천 개입에 공짜만 들어도 이분이 놀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놀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태용 의원의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이건 뭐 당무 개입이 이제 다 기정사실화됐고 대통령실만 지금 부인하는 약간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고 이게 선택적 기준에 오르고 또 하나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것도 당시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외교부 입장 들으면서 뭐 상고법원 뭐 교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거 기소해서 처벌한 사람도 윤석열 사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권을 해가지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도 무력화시키면서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택적 기준의 오류의 피해자고 즉 본인들은 선택적 오류의 기준에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칼을 들이대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라면은 정말 저는 그 행위를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본인들이 기소하고 처벌했던 사례를 그대로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거 완전히 뭐 무효류를 넘어서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인치의 전형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오류의 착각에 빠지면 정기환 대표 가장 무서운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고 겸손하지 않고요.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모료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냐. 모료의 착각이라는 정신승리가 남다르다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련의 행동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는 원리 모르겠고 나는 내 맘대로.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내 쪼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쪼대로 산다 이 말은 뭐 내 맘대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비판은 하지만 이분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부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로 봐야 우리가 지금 설명이 가능하고 대안을 내놓지. 왜 이분은 안 바뀌어? 왜 이분 이렇게 비판받는데 국민 통합하지 않아? 왜 이렇게 행동해? 공사구분하지 않아? 이렇게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빨리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하니까요. 정치의 수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권당 지금 수준 한번 보십시오.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이번에 집권당 최고위원단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정치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집권 여당에서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의 지도부가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부부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실상지처럼 다 붙어가지고 대통령 부추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은 무오류이기 때문에, 우리 인식 안에 무오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 옹호해야 된다는 사람이 보수정당의 지식인들 다 그따위로 세상 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무오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옆에서 보태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 주변에서 지금 권력을 농단하고 자리를 차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자들이 나라를 정말 깡그리 지금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수준대로 집권 여당도 놀고 있고 그 옆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무오류라 그러면은요, 전 종교 집단 교주가 다 무오류에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고요. 아니 무오류면은 권력자가 무오류면은 의회는 왜 있으며 여당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정의원 대표 그 말씀을 들었다 보니까 토론이 끝나기도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먹먹해집니다. 전 시작 전부터 답답했습니다. 자, 대통령직에 대한 인식 첫 번째로 인식의 잘못은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두 번째로 짚어볼 것은 능력, 실력입니다. 대통령직 1년 해왔습니다. 1년간 겪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능력, 실력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대통령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후보 시절에 설화를 겪기는 했지만 인사의 중요성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예를 들어가면서요. 전두환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군인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다. 경제는 전문가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만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하는 사람 찾아서 맡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맨 처음 내각을 구성할 때부터 친구, 또 검사, 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람들, 극우 유튜버 이런 사람들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열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죠? 정호영. 김철근 실장 그때부터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듣질 않더라고요. 근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각 분야의 드림팀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자기를 도왔냐 안 도왔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전문가에게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이름도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장관이 나와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거나 비전을
제시한 예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이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인사라는 게 결국은 사적으로 인연이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검찰에 있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 그다음에 여사하고 또 평소에 쭉 선거 때부터 이렇게 지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다수가 좀 차지하는 이런 구조고요. 인사라는 게 사실 공적인 파트에서 보면 정당에서 많이 수혈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그 집권당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실도 가고 산하기관이나 여러 단체에도 갔던 이유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국정 철학에 공유하는 가장 큰 저수지는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당에서 수혈될 인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그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배제되는 이런 거고, 결국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리즘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사고가 나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나면 보안을 누가 셌냐 해서 추궁하고, 이런 구조로 계속 그 악순환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대통령 지위가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그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좀 그 뭐랄까 인사를 활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서민적 풍모도 있고, 또 검사하셨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기꾼인지 아닌지 능력자인지 그냥 옆에 사람 따라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좀 검증을 해서 적재적소에 좀 쓰는,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 말씀 듣기 전에 김철거 실장이 방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서민적 풍모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저도 그런 것 일부 공감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민적 풍모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품격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인데 서민적인 풍모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동의합니다. 예. 임세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혹 실패한 인사도 간혹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모아놔 놓는 것도 쉽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 다음에 있는 권한이 있는 총리죠. 저 총리, 일단 한덕수 총리 앉혔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의식도 없고 나몰라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신문총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가장 빨리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에 그때 이제 한참 여름에 홍수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퇴근하고 아크로비스타로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대통령이 나도 오다 보니까 서초동에도 물이 많이 차 있더라라고 정말 남의 일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수해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대기 실장이라고 뭐라고 하냐. 그럼 대통령이 비 오면 퇴근도 못합니까? 아니 그게 할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자들이랑 술 마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무책임하고 이게 모든 국정의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누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사람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저는 아인리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가지의 사안들이 모였을 때 좀 중사고가 나고 중사고가 한 60개 모이면 대형 사고가 나오는데 이러한 안일한 이 참모들의 안일한 인식 하나하나의 실수들이 모여서 저는 이태원 참사가 결국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고 아무도 수습한 사람 없고 그거 아마 얘네들이 마약 먹고 놀았을 거야. 아마 그냥 애들이 왜 그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 이 시위 때문에 경찰이 없었어. 남 핑계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에 있는 참모 하나하나는 나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좀 엄청난 평가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세웅 대변인 말씀을 이렇게 쫙 듣다가 보니까 정말 오늘 이런 프로그램 하기를 잘했다. 그리고 자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잊어버렸던 일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는군요. 그랬지. 정말 그랬네. 우리 이런 것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교한 대표 이제 뭐 사업도 이렇게 하시면서 운영을 해 보시니까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장 큰 능력이 사람 잘 쓰는 능력 아닙니까? 잘 쓰는 능력 필요하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 팔을 잘라내더라도 그 새로운 사람에게 정말 기회를 주고 뭔가 좀 바꾸도록 하는 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죠. 이거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잘못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실제로 인사의 실패에서 경영적 손실이나 또는 조직의 위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수도 없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 인정하고 내가 잘못 썼구나. 미안하다. 이거 새롭게 바꾸자. 왜냐하면 그 조직이든 그 회사든 그 국가든 그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아까 수해 현장을 지나갈 때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했다. 인사 문제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가를 무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인사가 잘못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니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하는데 좀 양해도 좀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없긴 한데 어쨌든 제가 무한 책임이니까 이 사람 제가 잘 데려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말하면 설사 그 인사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 어떻게 따집니까? 대통령이 이런 마음으로 어쨌든 나라 잘 되도록 하려는데 그런데 인사 잘못되니까 전 정권은 어땠습니까? 인사 잘못한 거 내 잘못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이분이 국가에 대한 주인이 아니구나. 저는 이 주인이라는 것이 소유에 대한 주인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면 무한 책임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을 이미 대상화시켜 놓고 있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은 권한만 있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것은 말로만 무한 책임이지 실제로 책임질 마음이 자신의 인식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 정권 탓을 해버리고 나는 책임이 없다 가는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인사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의 1년 신인규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인사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1차적이지만은 그 인사권자가 종국적인 책임은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 책임인데 그 책임을 못 느끼신다면은 그건 양심이 없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저는 가장 유능한 지도자를 우리 뽑는 건 아닌데요. 민주주의가 가장 무능한 지도자를 뽑아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우리가 좋은 사람을 그나마 뽑으려 노력하는 것인데 저는 최근에 이제 능력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을 1년간을 평가해 본 걸로만 제가 평가한다면 저는 구청장을 시켜도 그 구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이게 이제 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다라는 게 전 단적인 예가 정무 감각이 제로인 분들만 다 갖다 놨습니다. 제로 콜라를 드셨잖아요. 다 제로인 사람들만 갖다 놨는데 제가 명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덕수, 이상민, 한동훈, 이진복, 강승규, 박진, 김태효, 김대기 생각나는 사람만 뽑은 겁니다. 여당 한번 볼까요? 장재원, 박수영, 유상범, 태용호, 박성중, 조수진 뭐 이제 정강훈까지 나오니까 뭐 할 말 다 했죠.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했습니까? 뭐 거의 뭐 당정 일체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요. 저는 정부 여당에서 지금 가장 유능한 사람이 김병민 최고위원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로 떨어졌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상사, 인사권자가 무능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간신들이 판칩니다. 왜냐면 갖고 놀기 좋거든요. 그게 바지사장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상사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직사회는요. 정무직을 빼면 1급부터 9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가 사실상 대한민국 이끄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거든요. 위에 정무직이 무능하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거 있는 안 다져다가 그냥 눈 가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사이동하면 돼요. 그 승진하면 됩니다.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상사 무능이 이런 문제고 세 번째는 무능하면 겸손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무능한데 과도한 자기확신에 빠지면은 이게 과거에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MB 대통령 시절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뻥튀기 장사 만나도 내가 뻥튀기도 해봐서 아는데 어디 가도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대통령이 해봐서 알고 다 얘기를 59분을 하시면요. 밑에 있는 참모들은 왜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 혼자 다 하시지. 그러니까 저는 이 과도한 자기확신도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에 그 여당의 수준이나 정부 여당의 수준이 지금 너무 참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사라는 거를 늘 말할 때 어느 원포인트 인사로 누굴 바꿔서 인사 쇄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1년 인사 쓰는 걸 보니까요. 이건 인사 쇄신으로 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하셨잖아요. 전 인사권자의 문제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1년 즈음에서 1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